우리 카니 신텍스 요거 자료 카니 신텍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매번 강의에 요약 자료 나가고요, 과제 나가니까 요약 자료는 그냥 참고 어떤 내용이 중심인가 한번 참고하시고,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요약하는, 공부하시면서 본인이 요약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 그 다음에 과제는 거기에 각 공부할 때 각 강좌마다 핵심 내용 부분을 이제 과제로 출제를 하니까 그 부분 과제로 이제 수행해 가지고 카페에 카니 신텍스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는 바로 챕터 1부터 시작을 하면서 오리엔테이션 겸 챕터 1 바로 시작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할게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고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수업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가 굉장히 많고, 요거 이제 저희가 이야기할 때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투포도 이미 봤잖아요. 네, 투포도 봤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투포에서는 어떻게 다루었나, 투포 어느 부분에서 저 내용을 다루는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한번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 들어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너러티브 그래마, 그래서 생성 문법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통사론을 일반적으로 생성 문법이라고 해요. 네, 통사론 신텍스를 생성 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장이죠. 1장은 특이한 사항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오리엔테이션 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사론은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임용시험에서 보는 것은 노암 첨스키 통사론이죠. 그래서 첨스키한 신텍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주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신텍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신텍스 1번에 보면은 신텍스 as a cognitive science. 그래서 신텍스를 과학적으로, 지금 과학적인 방식으로 인지과학적인 측면에서 신텍스를 보는 거니까 이거는 됐고, 2번에 좀 보시면은 모델링 신텍스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신텍스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겪었어요. 그쵸? 신텍스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겪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겪은 거죠.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제 첨스키가 언어학에 전면적으로 1950년대부터 등장하면서 그냥 첨스키가 다 바꾼 거죠. 예. 누가 이렇게 의견을 내놓으면은 이제 다른 주변에, 첨스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어떤 거야? 그럼 또 그거 의견 수렴해가지고 또 다른 이론 내놓고 해가지고 이론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된 과정에 따라서 이름들이 있어요. 이 생성문법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이름이 어떤 건가?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마. 이게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마. 이거는 우리 투포에서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포가 제목을 그렇게 다룬 이유가 이 초창기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초창기, 이 발전에 있어서 초창기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투포를 볼 때 어느 정도 이 투포하고 카니의 신텍스가 어느 정도 갭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트랜스포메이셔널 제너러티브 그래마, 조금 더 발전해서 스탠다드 티어리, 그 다음에 표준 이론,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스탠다드 확대 표준 이론, 이렇게 해서 가버먼트 앤 바인딩 티어리. 우리가 지금 제가 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업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제가 참고로 하라는 책도 여기 있었죠. 예, 가버먼트 앤 바인딩 티어리. 이 책도 이 단계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Principles and Parameters Approach,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미니멀리즘까지.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더 이상은 없어요. 더 이상은 없죠. 왜냐면 이제 촘스키만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데,
중요한 거는 촘스키가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제너러티브 그래머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많은 발전을 해서 그 발전 단계마다 이름이 있는데 임용 시험에서는 어디까지 다루는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임용 시험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라고 보시면 프린시플 앤 프라이머리까지 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다 걸쳐 있죠.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오래된 문제들도 나오고 약간 최신스러운 문제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게 무슨 띠어리 다 볼 게 없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의 내용이 투포에서도 나오고 카니의 신텍스에서도 나오는데, 자, 이때 카니의 신텍스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카니의 신텍스는 지금 어디까지 다루느냐. 우리가 임용시험은 한 요 정도, 프린서플스 앤 프라이머리에서 한 일부 정도 다루는 거고, 그럼 임용시험은 어디까지 다루는데, 카니의 신텍스 이 책은 어디까지 다루냐. 여기까지 다루죠. 예, 미니멀리즘 전체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일부까지 다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이 이 책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필요 없는 부분을 빼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내 공부 범위에서 빼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할 테니까 그 부분, 요게 챕터는 챕터 한번 볼까요? 챕터는 우리가 1장부터 다 다룰 거예요. 그러나 다루지 않을 부분은 18, 19장 이 마지막 두 챕터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각각의 챕터의 중간중간에 미니멀리스트의 그 최소주의 요 개념이나 용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나 용어들이 그 각각의 챕터에 스멀스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개념이나 용어가 이거 미니멀리즘에서 쓰는 용어라는 것을 모르면 그거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공부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카피라는 말이 뒤에 나와요. 카피. 우리는 보통 카니의 신텍스에서는, 카니가 투포에서는 흔적이라는 말, 트레이스라는 말을 대신해서 맨 마지막에 쓰는데, 트레이스인데 얘는 그것을 카피라고 이제 표현해서 쓰는 거거든요. 용어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읽을 때 이 카피라는 말을 트레이스, 뭔가 이동해서 흔적이 남겼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카피란 말을 막 그대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짚으면서 가셔야 돼요. 다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공부해야 될지를 그 책에서 체크해 나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간중간에 17, 18이죠? 아니야. 18, 19장은 완전히 버려버리고 1장부터 17장까지 그 안에 우리가 불필요한 내용도 있고 불필요한 개념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뭐가 우리가 공부하는데 불필요한 부분인지를 잘 잡고 가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그 내용으로 됐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요것도 사실은 그냥 필요 없는 거예요.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건데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 우리가 통사론 공부할 때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좀 언급을 하고 갈게요. 지금 얘가 통사론을 공부하는데 사이언스로서 통사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요거 한번 보세요. 제목은 됐고 그 아래 보시면 There are two ways to go about writing grammatical rules예요. 그러니까 문법 규칙을 작성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지. 문법 규칙을 작성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문법 규칙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수일치 하는데 여기서 뭐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는 이렇게 한다, 뭐 그런 게 이제 문법 규칙이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데,
요거 프리스크립티브하고 디스크립티브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프리스크립티브는 우리가 연결론에서 다루지 않아요? 이거 뭐라고 그러지? 프리스크립티브? 뭐라고? 예. 규범. 예. 규범적으로 하는 거죠. 규범적으로. 그 다음에 디스크립티브는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예, 기술적으로 문법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 옛날 방식이죠. 우리가 전통 문법에서 문법을 기술하는 방식은 규범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예, 말해야 하는가? 그래서 문법이 정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내가 문법이 더 중요해. 문법이 딱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게 문법적이니까 니들은 이렇게 말해야 해. 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어땠습니까? 옛날에 관계대명사가 목적어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가 올라오면은 관계대명사가 whom을 써야 됐어요. whom, 목적격. 그죠? 그 다음에 의문사로 WHQation 만들 때도 whom을 써야 됐었어요. 그게 목적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면. 왜냐면 그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who를 써도 되고 whom도 써도 돼요. 왜 그렇게 바뀐 거지?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whom만 써. 그때 옛날에라는 것은 뭐 아주 옛날이 아닙니다. 저 때만 해도 그렇게 했었어요. 저 때만 해도 무조건 whom이야. 근데 어느 사이인가 그냥 뭐 얘기도 없이 그냥 언제 갑자기 who도 되고 whom도 돼. 이렇게 그냥 바뀌어 버렸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바뀌었냐? 이렇게 문법을 기술하기 때문에 바뀐 거죠.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한다라는 건 뭐예요? 실제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술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돼,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지. 네. 문법이 사람보다 더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문법이 있는 거지.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도 지금 가끔 보면 진짜 답답한 경우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갑자기 나는 이렇게 하기를 바래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야 바래요 그거 잘못된 거야. 바라요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바라요로 쓰는 사람이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와요. 그게 뭐예요? 네, 그게 뭐야? 규범적으로 하는 거죠. 야 그거 바라요지. 나는 오늘 떡볶이 먹기를 바라요. 이거 진짜 이상하잖아. 근데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 실제로 TV에서도 보고 일부러 이제 그렇게 쓰는 거죠. 자기는 표준 어법을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말하면 그게 문법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게 그게 문법이라고. 예, 우리가 말하는 그 자체가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사고방식 있잖아요. 야, 니네 그거 잘못된 거야. 바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원래 바라요인데 바래요라고 사람이 쓰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actually speak 하는 거를 기술할 때 바래요 이렇게 해서 바래요도 되지만 바래요도 요즘 쓴다. 이렇게 기술하면 되는데 그것을 바라요라고 말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쓰거나 막 그렇게 만약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뭐 공부 효과가 뭐 그거는 막 일상적이지. 예. 근데 효과 하면은 그 과할 때 약간 힘을 줄여야 되잖아. 얼마나 어색해. 그냥 효과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하면 됩니다. 예. 왜냐면 언어의 주인은 말의 주인은 우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규범적인 문법이 아니라.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신텍스에서 말하는 것은 저 프리스크립티브하고 디스크립티브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통사론에서는 하나 더 들어가요. 예, 통사론에서는 하나 더 들어갑니다. 설명적으로 explicitly하게 설명적으로 문법을 기술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설명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적인 문법적.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말하면 굉장히 그 우리 안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언어적인 작용이 되는지를 그걸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통사로에서는 이것도 포함하지만 이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또 기술하지만 더 들어가서 설명적으로도 기술하려고 그래요. 설명적으로는 것은 그냥 완전히 어떤 작용에 의해서 우리 머릿속에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 문법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가 하고 확 파헤쳐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가서 나오는 문법을 우리는 룰이라고 말하지 않고 principle이라고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룰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말하는 아주 작은 규칙들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principle이라는 말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잡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part 2. 오늘은 part 4까지 내용이 여긴 챕터가 막 많지만 각각의 챕터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챕터는 좀 빠르게 나갑니다. 여기도 필요한 부분만 잡고 갈게요. 자, 요것만 잡아보겠습니다. 단어의 part of speech라는 것은 지금 품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part of speech, 품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synthetic category나 word class라고 이렇게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기존의 시험에 이 내용이 나왔어요. part of speech를 적어라 이 말이 나왔단 말이죠. part of speech를 적어라서 이런 걸 적으라는 거지 MP, BP 이걸 적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네. 이거는 phrase category고 part of speech라고 하는 것은 품사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용어 잡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part of speech는 우리한테 무엇을 이야기하냐? 문장에서의 펑션을 이야기한다. 펑션이 이런 말이 뭐예요? 명사는 이 자리에 들어가고 다른 품사는 이 자리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part of speech라는 용어만 우리가 신경 써서 잡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우리가 이제 볼만하죠. determining part of speech 이렇게 했어요. part of speech 결정하기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part of speech를 결정하기 뭐예요? 무엇을 명사라고 할 것인가? 어떤 단어들을 명사로 분류할 것인가? 어떤 단어들을 동사로 분류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 part of speech가 무엇을 기초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여기에 problem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part of speech를 정의할 때 어디에서요? 전통적인 정의 측면에서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정의하는가? 어떻게 정의해요? semantic criteria로 정의한다는 거죠. 의미적인 측면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의미적인. 요것도 기존의 시험에 살짝 언급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의미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이거는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도 여전히 아직까지 그렇게 아마 대부분 설명을 할 때 이걸 써먹을 거예요. 뭐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선생님 명사가 뭐예요? 뭐 동사가 뭐예요?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그것을 정의해 줄 때 명사는 이런 거야 라고 정의해 줄 때 어떻게 정의하는가?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정의하는가? 명사가 뭐예요? 하면 어떻게 정의해요? 선생님 명사 뭐예요? 그렇지. 그게 딱 그렇게 해서 이 사람, place, thing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 사물, 그 다음에 장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야 하고 명사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 정의 방식이 semantic한 정의 방식이고 이게 semantic한 정의 방식이 어떤 거라고요? 예, traditional, 고리타분한 거라 이 말이에요. 전통적인 고리타분한 거란 얘기지. 고리타분한 거.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정의해요? 여기 보시면 액션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거야. 액션 그 다음에 스테이트 상태 이런 걸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역시 트레디셔널 하다라는 거죠. 역시 트레디셔널. 그런데 5번 보시면은 destruction 어때요? sincerity 이런 거 어때요? 그 다음에 assassination 그 다음에 too soon 이런 거 요거는 뭐 장소니까 됐고
요거는 person, place, thing 이게 아니죠. 예. 행위죠, 행위. 행위예요. 이런 것들이 이거는 뭐예요? 어떤 상태죠. 예. 요거는 assassination이니까 행위죠. 이게 충분히 명사로 지금 표현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사를 시멘틱하게 표현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럼 뒤에 이제 아래 무슨 말이 나오겠어? 그럼 어떻게 정의해야 돼요? 요즘식으로 definition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은 이것도 지금 이런 것도 문제죠. 여기서 mother가 동일하게 mother인데 품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mother는 의미적으로 동일한데 품사가 달리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품사를 의미적으로 정의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동일한 의미, 유사한 의미를 다른 품사로 쓰인다라는 것은 품사를 의미적으로 정의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명사, 동사, 그 다음에 adjective로 쓰이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저기 그 투포 우리가 지난주까지 투포 할 때 여기에서 that 우리 요거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 컴플리멘타이저라고 부르죠. 컴플리멘타이저를 투포에서는 시멘틱 뉴트럴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뜻이 없어요. 뜻이 없다.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어디에 품사의 part of speech에 속할 텐데 part of speech를 시멘틱한 정의로 분류한다고 하면 이렇게 뜻이 없는 거는 뭐냐?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10번 같은 데이터를 제시를 해줘요. 10번 같은 데이터 무슨 의미예요? 영어가 아니에요? 어. 그치. 요거 보면은 참 애쓴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의문론에서 저기 뭐야 그 음소 배열론 있잖아요. 음소 배열에 맞춰가지고 영어스럽게 단어는 다 만들어 놨어요. 예. 만들어 놨는데 영어가 아니죠. 영어가 아니지만 그게 의미를 모르겠죠. 의미를 모르겠지만은 품사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품사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쵸? 예. 앞에 있는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동사 수식하는 거, 그럼 전치사, 이렇게 해서 품사 구분은 된단 말이죠. 그럼 의미도 모르는데 품사 구분이 된다라는 것은 품사를 의미적으로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깨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의미적인 측면에서 part of speech를 정의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1.2에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제목이 뭐예요? distributional criteria 이렇게 들어가네요. 예, 분포적인 측면에서 정의한다. 사실은 이 분포적인 측면도 학교에서 가르치죠, 요즘에. 그죠? 어떻게 가르쳐요?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 명사예요. 명사가 어디 들어가?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요. 주, 목적어, 보어 자리요.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포적인 측면에서도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학생들한테 명사라는 것을 가르칠 때 의미적으로 일관성 있게 가르칠 것인가, 분포적인 측면으로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둘 다 통합을 해가지고 가르칠 것인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분포적으로 정의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모폴로지컬하게 형태론적인 측면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통적인 트래디셔널한 측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1.2에서 이렇게 대충 해놓은 거는 대충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뭐 이의 major part of speech에서 이것도 메이저 품사를 나타내는 건데 뭐 명사에는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네, 명사에 이런 거 있고 이런 것들 접사가 이런 거 달린 게 명사다. 이런 것들은 통사론에서 다룰 일이 없어요. 다룰 일이 없습니다.
어,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만한 것은 명사를 데리베이셔너 접사를 통해서 명사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보시면 인플렉셔널 굴절을 통해서 명사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synthetic distribution이니까 문장의 분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요것만 보고 갈게요. 그래서 요 분포적으로, 문장의 분포적으로 품사를, 명사를 어떻게 구분해요? 이런 디터미너 뒤에. 그렇죠? 이런 디터미너 뒤에. 이게 몇 년 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품사를 정의하는 거, 의미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adjective 뒤에 나오는 게 명사고, 그 다음에 subject position에 나오는 게 명사고, 그 다음에 direct object에 나오는 게 명사고, 그 다음에 no에 의해서 부정되는 거, no apple 쌀쯤, 여기 이렇게 얘가 명사고, 이제 이렇게 나오죠. no에 의해서 부정되지 as opposed to not, 요거 on에 의해서 부정되지는 않죠. on에 의해서 부정되면은 형용사가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분포적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라고 알 수 있고, 그러면 뭐 동사나 adjective나 adverb도 다 분포적인 측면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는 형태론에서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태론 공부할 때 뭐 요거는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part of speech가 우리가 음절을 이야기할 때 오픈 실라블, 클로즈드 실라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픈 실라블은 뒤에 코다가 있고 없고 따라서 이제 오픈, 클로즈드 그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오픈, 클로즈드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part of speech가 오픈하냐, 클로즈드하냐,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품사가 개방적이다. 이거는 어떤 개념이에요? 품사가 개방적이다. 여기 나왔죠. 뉴 멤버를 허용하는 거예요. 새로운 멤버를 허용할 수 있는 거. 그건 오픈된 거죠. 그러니까 형태론에서 새로운 어휘로서 도입이 되는 거죠. 새로운, 예를 들어서 뭐 구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그 다음에 브이로그 이렇게 새로운 어휘로 첨가가 되는 거, 그런 것들은 그렇게 품사화 되는 것은 오픈 실라블이죠. 근데 클로즈드 실라블은 그런 새로운 단어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품사들이 새롭게 들어오지 못해요? 뒤터미너 같은 거, 전치사 이런 게, 전치사 새로 들어온 전치사 봤어요?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open, closed, part of speech, 새로운 멤버로서 지금 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구분하고, 형태론적인 개념이에요. 통사론에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형태론에서는 나올 수 있죠. 충분히. 그 다음에 3.2에서는 우리가 뭐 의문론에서도 다루고 많이 다루는 거, 렉시칼하고 펑셔널, 내용어냐 기능어냐, 그걸 다루고 있는 거죠. 내용어냐 기능어냐. 그래서 내용어의 기준은 뭐예요? 컨텐츠가 들어가야 돼. 말 그대로 내용이니까. 그죠? 근데 기능어는 뭐예요? 그래머티컬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의문론에서도 지금 내용어는 강세가 있고, 내용이 있으니까 강세가 있고, 펑셔널 캐테고리는 강세가 없게 되는 거죠. 문법적인 측면만 다루게 되는 거니까. 자, 요것도 지금 책에 있지만 형태론적인 개념이지만 그래도 한 번씩 한번 찍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영어에서 펑셔널 캐테고리가 뭐가 있나? 이거 보는 건데 요것도 빨리 한번 볼게요. 펑셔널 캐테고리에 뭐가 있나? 첫 번째 12번에 preposition 전치사. 그 다음에 13번에 뭐가 있어요? determiner. 그쵸? 요거는 좀 예전에도 한번 말했는데, 요거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품사를 공부하는데 팔품사 공부하잖아요. part of speech는 학교 현장에서 팔품사 가르칠 때 그걸 언급하는데, 팔품사에서 determiner는 없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 통사론에서, 아니면 우리가 저기 teacher's grammar 책에 보듯이 determiner는 항상 품사 중에 하나로 나온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즉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학교 중고등학교 문법에서 배우는 그 팔품사가 너무 디테일하지 못하다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영어책에서 다루는 그 품사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품사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품사 디터미너를 좀 구분하는 거죠. 팔품사에서는 디터미너를 뭘로 구분해요, 그러면? 어? 대명사는 아니잖아. 디터미너는 뭘로 구분해요? 얘네들은 팔품사로 할 때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명사는 아니지. 그렇지, 형용사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형용사에다. 근데 얘네들이 형용사는 아니잖아. 형용사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didactic article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용어가 되는 거지. 예. didactic이 뭐예요? 예, 직시적인 관사라는 거죠. 그럼 직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직시가 뭔지.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지금 정확하게 말했어요. 컨텍스트가 키워드지. 보통 우리가 의미를 말할 때 그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주로 문장 앞에 있는 선행사를 갖다가 이게 의미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요거 선행사, himself의 의미가 뭐예요? 앞에 선행사. she가 누구를 지시하는 거예요? they가 누구를 지시하는 거예요? 선행사. 여기서 문장 앞에를 갖다 가지고 오는데 이 직시적이다라는 것은 문장에서의 의미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맥락, 컨텍스트, 맥락이에요. 환경, 맥락이에요. 그래서 this가 누구야? this가 누구야? 아,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didactic article 때 this가 누구를 얘기해? 그러면 얘가 this는 여기 앞에 문장에 나온 바로 앞에 문장에서 나온 그 더 북을 나타내요. 이렇게 하면 didactic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요 앞에 있는 문장에 있는 더 북을 나타내요. 이 this가. 대시 뭐야? 대시. 저기 앞에 있는 더 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this가 뭐야? 더 북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앞에 있는 북스를 나타내는 게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didactic이 아니에요. 네. didactic이 아닙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 그런 아티클을. 그건 demonstrative라고 하는 거죠. 네, demonstrative, 지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didactic은 그렇게 요 앞에, 문장 앞에 있는 거야가 아니라 맥락, 환경, 네, 거기서 의미를 갖고 오는 거예요. 요거 되게 중요하고, 요게 시험에 어떻게 시험에 과거에 그 기출에 어떻게 나왔어요? didactic으로 쓰이는 거 골라보세요. 네, demonstrative, didactic으로 사용된 거 골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quantifier도 많이 나오는 거죠. 네, quantifier 많이 나오는 거, quantifier가 어디서 나와요, 시험에? 양화사라고 하죠. 양화사. 어디서 나와요? 스코업에 나오지. 네, 스코업이 나오죠. 아까 뭐라고 했죠? ambiguity죠. 그렇죠. 그것도 스코업 ambiguity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스코프 앰비기티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될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다 됐고, 그 다음에 뭐 컨정션, 컴플리멘타이저, 요건 4개나 암기해둬야 되겠죠? 예, 컴플리멘타이저 4개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통사론에서는 컴플리멘타이저도 하나의 파트 오브 스피치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거.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분을 하죠. 컴플리멘타이저 됐고, 그 다음에 텐스 캐테고리라고 해서 텐스도 캐테고리를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하네요. 텐스 캐테고리에서 시제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auxiliary, modal, 그 다음에 non-finite tense marker. 요거는 텐스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들이 텐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modal은. 지들이 텐스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갖고 태어나는 거. 얘네들은 텐스 어떻게 가져요?
요거 맨 아래 non-finite to는 tense가 없는 거고 요 두 개는 지금 tense가 있는데 tense를 모달은 tense를 지들이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너 tense 어디서 났어? 이거 tense 어디서 났어? 그럼 지들이 원래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태어난 거예요. 요거 tense가 뭐예요? 메이가. 그렇지. 현재 시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 auxiliary에서는 얘네들이 시제를 어떻게 가져요? 예, movement를 통해서 시제를 get하는 거죠. 시제하고 결합하는 거죠. movement를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auxiliary가 tense를 어떻게 갖는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 조동사가 시제에 있는 자리로 가서 텐스를 얻는 건데 얘는 텐스 캐테고리라고 하는 게 조금 요게 이름이 조금 이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조금 쉽지가 않긴 한데 텐스 캐테고리라는 게 받아들여지기가 좀 않긴 한데 얘네들이 원래 없다가 시제에 가서 얻는 건데 그게 무슨 텐스 캐테고리인가 라고 뭐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어쨌거나 이래저래 해가지고 텐스를 얻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subcategory, 이건 subcategorization이 아니에요. 그냥 subcategory, 하위, 명사라는 품사에 하위적으로 구분하는 거. 뭐, 예, 복수냐, 단수냐, 뭐, proper, 고유명사냐, 뭐, 보통명사냐, 뭐, 이렇게 다루는 거죠. 이건 됐어요. 자, 요거 구분 한번 해볼까요? 명사가 프로나운이냐, 언어포냐. 요거 무슨 차이예요? 프로나운하고 언어포하고 차이점 한번 잡아볼게요. 네, 너무 그러면 결속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럼 좀 쉽게 얘기하면 중학생이 약간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문법책에서 프로나운은 워낙 많이 우리가 쓰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했고, 문법책에서 보니까 선생님 언어포라는 것도 있는데 중학생이 프로나운과 언어포가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쉽게 대답하겠죠. 지금 그렇게 대답했다가는 힘들죠. 쉽지 않죠. 어떻게 중학생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핵심 내용이 프로나운. 그렇지. 선행사가 어디 있느냐. 예, 선행사가. 얘는 같은 절의 선행사가 있는 거고 얘는 선행사가 어디 있어요? 얘 절 밖에, 물론 절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절 밖에, 얘는 절대 절 밖에 선행사가 있지 않죠. 예, 이걸 나타내는 거죠. 이제 그것을 바인딩으로 해서 정교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것이 C 커맨드 되냐 뭐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핵심 개념은 앞에 있는 선행사가 같은 절에 있냐, 같은 절에 없어도 되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동사의 subcategory, 동사를 하위적인 측면으로 나누면은 tense, finiteness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요건 됐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보는 이유는 이게 워낙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2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걸 보는데 나 아규먼트 아는데요? 아규먼트 나 알고 있죠? 네,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아규먼트 빈칸에 아규먼트의 빈칸이 뚫리고 여기 있는 내용으로 저 아규먼트를 채워 넣어야 한다면은 채워 넣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카니의 신텍스 이 카니라는 이 사람이 이 카니가 이게 읽어보면 쉽게 안 써요. 책을 쉽게 안 써. 이 투포의 앤드류 라드포드는 되게 쉽게 써져 있거든요. 근데 얘는 쉽게 안 쓴단 말이야. 쉽게 안 썼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겁나 원래 똑똑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아는 척 겁나 하려고 어렵게 쓰던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같아요. 예, 굉장히 좀 똑똑한 사람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아규먼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책을 볼 때요. 아규먼트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그 개념에 설명하는 그 글, 예, 거기까지 도달하는 그 글을 보고 내가 여기를 딱 잡아낼 수 있는지를 항상 보세요. 특포보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논항이다. 빈칸이 뚫렸다고 생각하고, 자, predicate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수로죠. 예. 이것도 이렇게 뚫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오기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도 뚫렸다고 생각하세요. 수로는 어떻게 정의해요? Relation between the individuals being talked about and the real world예요. 수로가 그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요거 이해돼요? 우리는 원서를 읽을 때 이런 말들을 읽고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기도 하고 조금 단계가 지나면 그게 이제 그 재미거든요, 사실은. 그게 재밌기도 하고. 왜냐면 이 소설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라인 바이 라인 읽어가면서 여기서 말한 게 맞아. 이 뜻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암호를 맞히듯이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 성취감이 있죠. 이런 이론서들을 읽을 때, 원서 읽을 때. 자,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수로는 뭐에 관해, 뭐와 뭐 사이, individuals, 말해지는 어떤 개체들과 실제 세계 사이에서의 관계를 나타낸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해지는 개체들과 실제 세계에서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게 좀 어렵기도 한데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의미론 책 읽을 때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서 좀 더 볼까요? 이 entity 이거는 이제 개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개체들은 물론 추상적일 수 있고 여기 구체화된 것들이니까 물론 추상적일 수도 있고 participating in the relation 이 관계에 참여하는 개체들. 예, 이 관계 수로가 관계를 나타내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24번에 이 수로가 hit이잖아요. 이 hit이 관계를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뭐와 뭐의 관계예요. 그웬이라는 사람과 더 베이스볼이라는 것이 이 개체들 간에 이것도 하나의 개체고 이것도 하나의 추상적이지만 개체일 수 있잖아요. 얘 히트가 없다면 그웬과 더 베이스볼은 무슨 관계가 있어? 그웬하고 더 베이스볼이 무슨 관계가 있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 hit으로 그웬이라는 사람이 베이스볼을 쳤다라고 이 그웬과 베이스볼을 관계 맺게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relation between A and B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관계다. 수로가 그 관계를 나타낸다. 이 그웬과 더 베이스볼의 관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수로가 관계를 맺게 하는 그 개체들이 그 관계 속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 참여하는 그 엔티티들을 뭐라고 한다? 논항이라고 한다. 이때 우리가 아규먼트를 적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험에 투포에서 나온 텍스트만 그대로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살짝 좀 어렵게 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요거를 읽었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암호를 풀듯이.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은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여기에서 predicate은 hit이다. hit는 무엇을 표현한다? 관계를 표현한다. 뭐 사이에? 두 개의 개체들. 여기서 두 개의 argument라고 했죠. 두 개의 argument를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이 predicate를 보고 이 predicate를 통해서 관계에
개가 맺어지는 개체들이 몇 개가 필요한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1항수어냐, 2항수어냐, 3항수어냐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논항의 수, 예, 논항의 수는 수로를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수로, 예, 자동사들은 논항이 하나,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얘네들은 논항이 2개, 얘네들은 논항이 3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수험생 입장으로서 요거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투포에서도 논항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냥 기본이에요. 예, 기본이에요. 그래서 논항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이에요? 수로는 지금 각각의 수로에 따라서 논항 구조를 달리 갖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로를 보면서 논항 구조 몇 개가 필요한지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예요. 수로는 논항의 숫자에만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슨 제약이 있어요? 그 논항의 범주에 대한 제약도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subcategorization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subcategorization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요 내용은 우리가 투포에서 챕터 7에 있는 렉시칸 파트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뭐 구구절절히 내가 꼭 이 학생들을 이해시켜야겠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뚝뚝뚝 여기서 치고 나가는 거지. 투포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하지 않습니다. 자, 논항의 숫자뿐만 아니라 그 논항이 어떤 카테고리를 가져야 되는지도 알고 있다. 이거는 뭐라고요? subcategorization에 대한 정보고, 이것도 우리가 조금 100%는 모르더라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여기 보시면 ask는, 네. 근데 여기는 논항의 범주라고 했는데, 논항이라면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잖아요. 근데 주어는 무조건 범주가 뭐가 와야 돼? 주어도 달라요. 예. 주어도 NP만 오는 게 아니라 주어 자리에 다양하게 올 수 있죠. 주어 자리에 CP 올 수 있어요? 그래도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NP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논항의, 여기서는 컴플리먼트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논항의 카테고리에 대한 제약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확장해서 얘기하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subcategorization을 이야기할 때, 투포에서는 뭐에 대한 제약이라고 그랬어요? 예, 컴플리먼트의 범주에 대한 제약이라고 했어요. 이 말 이해되죠? 네, 제약의 대상이 누구예요? 컴플리먼트. 근데 무엇을 제약해요? 범주. 어떤 카테고리가 와야 되는가. 근데 여기서는 조금 확장해가지고 지금 그 논항의 범주를 제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주어까지 확장이 되죠. 이게 시험 지문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 논항에 대한 범주를 제약한다. 이렇게 나오면 주어까지 생각해야 돼요. 범주를 제약한다라고 해서 이거 subcategorization에 대한 내용이네. 그러면 컴플리먼트만 제약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투포처럼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카니의 신텍스처럼 논항에 대한 범주적 제약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26번에 얘는 ask는 뒤에 뭐가 와야 돼요? NP도 올 수 있고 CP도 올 수 있고, 이제 여기서는 뭐 S 바 이런 말 쓰지는 않죠. 예, 바로 이제 CP 들어가는 거죠. CP가 뭔지 설명도 안 하죠, 그냥. 예. 여기서는 그냥 바로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히트란 똑같은 동사인데, 히트는 27번에 NP만 가능하고 CP는 불가능하고.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히트가 가지고 있는 어휘 정보 때문에 그런 거죠. 히트가 무슨 정보예요? subcategorization에 대한 정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8번에 보면은 스피엘 같은 경우는 지금 MP 가지고 오는데 MP 안 되고, 29번 볼까요? 풋은 MP는 안 되고 MPP가 오히려 되고, 이거 동사마다 다른 거죠. give 같은 경우는 MPPP, MP 다 되고, 이렇게 다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30번에 이것도 학교 문법에서는 되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르쳐? 이건 삼형식, 이건 사형식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얘를 삼형식으로 해버리면은 요 뒤에 to 리아는 뭐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지. 예. 여기 삼형식으로 하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왔으니까 얘는 뭐 PP는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래서 학교 문법에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공부하는 거는 학생들이 이해하기는 좋은데 설명 못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해결을 잘 해야 돼요. 응? 문법책을 따로 만들던가 어떻게 해야 돼. 시중에 나온 것만 쓰지 말고 천천히 지금부터 만들어 놔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1번 같은 경우는 막 다 되죠. MPMP, MPCP, MPPP 이렇게 다 되는 거죠. 다 이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수로가 하는 거예요. 다 수로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와, 수로가 이런 결정을 해? 수로가 특히 동사가 뒤에 있는 논항에 대해 숫자도 결정하지. 논항에 대한 범주도 결정하지. 누가 결정? 수로가 결정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 가지 품사가 있지만은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수로지. 수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수로를. 그래서 사실은 이 수로 같은 거 공부할 때도 이게 우리가 동사 외워 할 때 동사 단어 외워. 그러면 스페어의 의미가 뭐야? 풋의 의미가 뭐야? 기브의 의미가 뭐야? 뭐 텔의 의미가 뭐야? 이걸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지. 예. 그거는 너무 공부를 그냥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동사 때문에 이 뒤에 문장 구조가 다 결정나는 건데 그 부분만 그냥 동사의 의미 외우고 뭐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치가 않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런 공부가 수로로 인해서 문장 구조가 결정되는 이런 디테일한 공부는 좀 많이 필요할 거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리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안 하죠. 자, 모르게 찾다가 여러분들 챕터 3 가보도록 하겠습니다.